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근본적으로 어떤 시장, 그게 이제 유가증권인 뭐 주식이든 뭐가 됐든, 또는 이제 상품인 석유나 뭐가 됐든, 아니면 외환시장, 법정화폐 쌍들이 굉장히 막 난립하는 이 외환시장이 됐든 뭐든 간에 어떠한 특정한 거를 두고 시장이 형성됐을 때 그게 막 한참 거래되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에서는 제가 주식을 안 했지만 이제 그 안티들이 할 때 이 금호타이어 주식 갖고 장난을 많이 치더라고요. 이게 맞나? 최대로 하면은 XRP도 이렇게 될 거다, 빵원에 수렴할 거다 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우리한테 근본적인 두려움은 뭔가요? 솔직히 지금 당장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가격,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만약에 1년 뒤에 내가 이거 되게 높이 평가해서 갖고 있었는데 1년 뒤에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만약에 영원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인다, 종이 쪼가리가 될 것 같다, 이게 사실 더 큰 두려움 아니겠어요? 네. 지금 당장 가격이 이럴지라도 워낙 지금 리프사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미래는 밝을 거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거 영원되면 어떡하지 갑자기?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상당할 겁니다. 저 역시도 갖고 있어요. 왜냐면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 가능성 완전 배제하지 않습니다. 네, 저 역시도 그래요. 다른 분들은 이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린 이런 생각과 상황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일반화시켜서 추려보면은 아마 이런 범위 내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나눠볼 거냐면, 정말로 XRP 또는 XRP가 아니더라도 뭐 아까 얘기한 유가증권, 주식, 상품 뭐가 됐던 간에 외환시장에서 퇴출되는 애들, 그리고 가치가 없어지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지를 좀 살펴보면은 뭔가 이런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잘 나가는 거, 진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것과, 그리고 아무리 봐도 얘는 망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 걔네들은 명백한 차이가 있거든요. 네, 명백한 차이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마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유동성에서 차이가 나요. 유동성이 있는 거는 잘 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동성 없는 거 진짜 망해가는 징조예요. 유동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와도 똑같냐면은 시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와닿지 않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난 주식을 안 하거나 주식을 안 하고 더불어서 뭐 XRP 또는 리프사가 만들고 싶어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 그런 세계에 대해서 뭔가 디테일하게 알고 있지 않으신 분은 유동성 하면 사람들이 자꾸 유동성 얘기하는데 뭔가 잘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거는 같아.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한테는 지금식의 표현은 와닿지 않을 텐데, 어떤 얘기가 같냐면 직접적으로 체감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금호타이어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유동성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금호타이어 주식을 갖고 있는데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랑 똑같아요. 안 바꿔줘. 이 금호타이어 주식을 사갖고 그 대가로 우리 원화 돈으로 주겠다는 사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못 바꾸는 거예요. 지금 흐느적거리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유동성은 혈액순환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은, 자, 실제 오더북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유동성이 바로 요걸 얘기해요, 여러분들. 요거. 이쪽은 뭐죠? 멕시코 페소라는 법정화폐로 XRP를 살게 하고 제시한 쪽이죠. 특징이 뭘까요? 다 시장 가격은 여기입니다. 미들 프라이스인데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사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쪽은 뭐죠? 네. XRP를 멕시코 페소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XRP를 줄 테니까 니들이 멕시코 페소로 나한테 줘라. 그럼 XRP 줄게. 이거죠. 근데 가격은 어떻게? XRP 개당 가격은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네가 원하면은 법정화폐를 XRP로 바꾸고, 또는 네가 원하면은
멕시코 페소를 XRP로 바꿀 수 있어. 즉각적으로 네가 원하는 순간에 유동성을 제공해줄게. 내가 교환을 해줄게. 다만 뭐죠? 시장 가격보다 싸게 또는 비싸게 거래를 하겠다는 거죠. 나한테 프리미엄을 좀 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유동성입니다. 이렇게 오더북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을 때는 뭐가 가능하냐면 내가 XRP를 들고 있을 때 얼마든지 법정화폐로 바꾸거나 또는 내가 법정화폐를 들고 있을 때 XRP로 즉각적으로 바꿔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시장이고 이게 바로 유동성입니다. 근데 망해가는 애들의 특징, 그리고 이미 망한 거, 망한 애들은 명백하게도 유동성 자체가 없어요. 시장이 조성이 안 돼요. 네.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해가는 친구들 역시 유동성이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왜 그 막 스캠, 뭐 대부분들이 막 네이밍 없는 거, 이름 없는 애들을 보통 스캠이라고도 하고, 실제로 뭐 기술이 없는 암호화폐도 스캠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예, 위험한 거, 스캠 여부를 떠나서 위험한 암호화폐 중에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유동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어플 아마 대부분들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거 켜갖고 난생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암호화폐 오더북을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보시면은 딱 봐도 위험해 보입니다. 왜냐면 교환이 안 돼요. 이 오더북이 안 쌓여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난생 처음 들어본 암호화폐 100만원어치 샀다고 칠게요. 설명을 위해서 가정하는 겁니다. 샀어요. 근데 얘가 내가 산 가격의 2배가 됐어. 떡상했어. 그래서 막 기분 좋아서 야 이제 돈으로 바꾸자. 100% 수익 냈다. 했는데 못 바꿔요. 왜 못 바꾼다? 오더북이 없어요. 그럼 내가 오더북을 쌓아야 되는데 내가 쌓은 오더북을 누군가 안 사용해주면 못 바꾸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2단계까지 갈 수 있다면 대부분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테고 똑같이 실행을 하겠죠. 이미 쌓여진 오더북이 없으면 이런 개개인일지라도 나 돈을 받고 싶으니까 오더북을 해서 누군가 나한테 프리미엄을 주고 시장 가격보다 조금 더 싸게 내가 갖고 있던 그 난생 처음 들어본 암호화폐 사갖고 가길 바라겠죠. 근데 거기에서 매력을 못 느낀다. 다른 사람이 그럼 안 사가겠죠. 그럼 내가 오더북을 쌓아도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뭐다? 유동성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하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산 가격보다 오르면 뭐래? 교환이 안 되는데. 그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뭐 XRP가 됐던 뭐든 간에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십시오. 뭐든 간에 유동성을 잘 봐야 돼요. 유동성이 없으면은 진짜 위험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저가에서 하고 현재 이제 내가 산 가격보다 고가가 됐을지라도 교환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오더북이 없다는 거는 거기에 시장 참여자들이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연구하는 분야가 뭔지 아세요? 네. 뭐 이런 기술적인 거, 뭐 비트코인이 정말 참된 기술이냐, 또는 XRP가 정말 참된 기술이냐, 아니면 뭐 지분 증명이 왔다냐, 마이닝이 왔다냐, 또는 리프사가 사용한 그 비잔틴 폴러런트 톨러런스, 그러니까 비잔틴 장군 문제에 기반한 이런 컨센서스가 왔다냐, 뭐든 간에 이런 비교를 하는 연구도 있지만은 시장 자체를 연구하는 논문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 논문 주제 중에 가장 많이 주제로 선정되는 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 오더북이 리얼이냐 아니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꾸며낸 가짜 오더북이냐. 좀 더 풀어서 말해볼까요? 그 암호화폐가 만들어낸 가짜 오더북은 뭘 의미하냐면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사용하는 사용자, 그게 기업이 됐든 우리 같은 개개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오더북을 쌓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쌓아줬는데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가 오더북을 그냥 장부거래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래를 하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시장이 없는데 가짜로 시장을 형성하는 거예요. 무슨 가상놀이처럼. 네. 그거 진짜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구자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 사기냐 아니냐 이런 초점에 맞춰갖고 이 오더북 관련된 거 막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바로 이제 거래소들이 유동성 없는데 가짜로 만들어낸 유동성이다. 대부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 실제로 그렇다면 진짜 이 시장은 가짜판인 거예요. 유동성이 없는데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에서 규제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규제가 없으니까 거래소들이 막 이런 거를 무책임을 하더라도 책임을 질 그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규제가 빡세게 돼서 만약에 감독기관이 딱 선정이 돼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금융감독원이 지금 감독기관이 아니에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그러니까 아직 법이 명확하지 않아갖고 지금 뭐 방통위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걸 IT 업체로 보면 뭐 방통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금융산업 보면 금융감독관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법도 근거가 없으니까 함부로 손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데 이런 게 정리돼서 일단은 설명을 위해서 금융감독원이 이제 감독하기로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보통 시중은행들도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거든요.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한테. 그러면 이런 것들 내용도 이제 보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이. 야, 은행 너희 내부적으로 사기친 거 없나? 막 이런 것도 같이 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감독을 할 거예요. 야, 니네 지금 유동성 이 오더북 짜가 아니냐? 니네 조작한 거 없어? 이런 것도 감독을 하게 될 겁니다. 왜 규제가 필요하냐면 이런 것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냥 무방비로 놔두면 규제가 안 되면은 얘네들이 가짜 오더북을 만들어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안전하지도 않고. 만약에 암호화폐 산업시장이 갑작스럽게 망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어떤 사건에 의해서 뽀록이 나는 거예요. 어떤 뽀록? 전 세계에 있는 90%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오더북이 전부 다 뻥이었다. 그러면 진짜 그런 게 뭐 어떤 특정 사건에서 밝혀지든 어떤 원인이 제공돼서 밝혀지던 간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는 날이 생긴다. 근데 진짜 뻥이었다. 뻥 오더북이었다. 전부 다 대부분이. 그러면 진짜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아마 그날로 떡락이 막 시전될 거예요. 막 시장 자체가 붕괴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도 있어요. 이런 본질적인 거 꼭 말씀드리려던 게 있는데, 자, 지금 리프사가 만들려는 거 뭔가요, 여러분들? 외환시장처럼 만들려는 거예요. 외환시장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약간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정적으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망해가는 그런 시나리오화에서 그런 뷰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건데, 자, 만약에 반대로 잘 되고 있을 때 뷰로 말씀드리면 어떠냐면 오더북이, 그러니까 실제적인 오더북이 되게 많이 쌓이게 될 거예요.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리프사가 지금 하려는 게 어떤 거죠? 그런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그런 마찰 없는 송금, 그러니까 국경을 뛰어넘을 때 여러 가지 프리펀딩이라든가 그리고 스위프트 보통 많이 쓰는데 그 페이먼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인 릴레이션십, 엔드투엔드로 가질 수 없으니까 뺑뺑 돌죠. 미국의 경우에서 주로 많이 갑니다. 왜냐면 실제적인 세틀먼트를 하려면 돈을 주고받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이 디지털밖에 없는데 그 디지털을 한 번에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인터넷 데이터처럼. 어떻게 되죠? 각 이 금융기관들이 관계를 맺고 그 금융기관에 서로 계좌를 틀어갖고 거기다 돈을 미리 쌓아두잖아요. 실제로 돈을 들고 나를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막 인터넷 데이터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손쉽게 보낼 수가 없죠. 돈이기 때문에. 보내는 게 데이터가 아니라서 돈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프리펀딩을 쓰는 건데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에 페이먼트 경로도 뺑뺑 돌아요. 실제적인 이런 이 프리펀딩 해놓은 거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직접 못 준단 말이에요. 송금을 보낼 대상한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유동성이 풍부한 달러 위주로 그 프리펀딩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빙글빙글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느려지고 비효율적이 되고 수수료 되게 많이 붙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큰 금액의 액수를 처리할수록 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만한 유동성을 감당해줘야 되는데 그럴수록 유동성이 풍부한 달러를 거쳐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대금 처리할 때 수수료 되게 많이 붙잖아요. 실제로 송금을 할 때, 리테일 송금을 할 때도 실제로 보시면은 이런 유동성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수수료가 많이 변하죠. 은행 수수료가 그래서 비싼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로 돌아가서 이제 XRP 얘기를 해보면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그걸 처리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거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실제로 지금 보고 계신 빗소의 오더북이 두꺼워졌단 말이에요. 머니그램이 써줌으로써 오더북이 많이 두꺼워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볼륨도 많이 늘어나고. 이거 뭐냐면은 투기에 의한 거래는 한계가 있어요. 이건 진짜 상식인데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저가에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은 사람들은 이 사용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존버들도 있잖아요. 여기에 물론 단타 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존버도 많이 계시죠. 존버의 특징이 뭡니까? 한번 사놓고 묵혀둬요. 거래하나요? 오더북 만들어주나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나는 저가에 사둔 걸 나중에 원하는 가격에 팔고 싶을 뿐이에요. 네. 유동성에 아무런 참여를 안 합니다. 단타 분들은 그나마 마켓메이커들, 이 유동성을 만들어주는 마켓메이커들의 오더북을 써주기는 하죠. 근데 그렇다고 유동성을 만드는 역할도 아니에요. 네. 유동성에 도움이 안 됩니다. 단타 분들도 직접적으로는 도움이 안 돼요. 마켓메이커한테 도움을 줘서 간접적으로 기여는 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유동성에 기여하진 않습니다. 물론 단타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본인이 오더북을 쌓아놓고 그거를 하려는 분도 있겠지만 이건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냥 내가 샀던 가격보다 올랐을 때 팔고 즉각적으로 교환하고 이게 훨씬 효율적이지 실제로 오더북을 쌓아서 하신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시장 가격 변화에 대응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쉽지 않아요. 네. 자, 어쨌든 돌아가서 본질적인 부분들을 계속 이어나가자면 지금 리프사가 하려는 방식 자체가 이 오더북을 튼실하게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인 수요, 그러니까 이거를 투기 목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XRP 브릿지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크로스오버 페이먼트 하고 싶은 비즈니스의 그런 수요에 반응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장점이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있어요. 근데 송금은 시장 규모를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매일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송금 규모가. 네. 같이 많이 보셨죠? 조단이에요. 하루에 스위프트로 처리되는 게 조단입니다, 여러분들. 그 리프사가 절반을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켓시어를. 그럼 XRP 브릿지 하는 게 그 정도고 사용되는 볼륨이 그만큼 된다는 거죠. ODL로 이제 반 정도를 가져가면. 그럼 이 유동성은 어떤 상태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속성에서 어떻습니까? 투기랑 다르게 그냥 매일 하는 송금, 그 조단위 송금 매일 하고 싶어 하는 거, 유지되는 거, 그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매일 유지가 되겠죠, 그 볼륨이. 뻥 볼륨, 뻥 유동성 다 제압을 하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실사용에 의해서. 거기에 매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XRP가 다른 암호화폐와 다른 장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말씀드린 상황은 성공했을 때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 성공으로 가기 위해 이 시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지금 멕시코 구간의 머니그램이라는 전 세계에서 탑5 안에 속하는 이 송금 회사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ODL을 10% 정도 본인들이 처리하는 전체의 10% 정도를 멕시코 구간에 한정지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유동성을 만들어내려고 그 볼륨을 만들어내려고 궁극적으로는 그 시장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는 단계입니다. 아직 거기까지 성공한 건 아니에요. 이제 이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시장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점이 중요한 거고요.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 바탕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근본적으로 시장이 망한다. 그 유동성이 사라져가고 있고 마침내는 그 유동성이 사라진 시장. 교환이 안 되는데 누가 그 시장을 쓰겠어요? 내가 갖고 있으면 뭐래? 교환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건 닭이 먼저냐 아니면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랑 똑같은데 결국에는 망한 시장, 이꼴 유동성이 없는 시장. 이 두 개가 약간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같이 함께 가는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망해가고 있을 때 유동성이 줄어가고 있죠. 0으로 수렴하고 있죠. 그리고 유동성이 줄어가고 있을 때 그 시장은 망해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우리 관심사는 XRP니까 또는 이제 여러 개를 투자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때 유동성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유동성이 없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망해가고 있는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행히 XRP의 유동성은 어디 거래소를 가보더라도 항상 거의 탑급이에요. 국내 업비트만 봐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한번 봐볼까요? 비소 같은 경우는 지금 오더북 한번 차이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총 밸류는 안 나와있네요. 지금 두 개를 띄워놓고 비교해볼까요? 자, 비트코인이랑 비교해볼게요. 비트코인 유동성과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XRP고 비트코인 꺼내볼게요. 자, 지금 똑같은 비소 거래소의 오더북을 볼 거거든요, 비트코인에. 지금 여기는 가장 오더북에 가까운 거 3081 보이세요?
3082 44,000 얼마. 근데 가장 이 시장 가격에 가까운 오더북 얼마죠? 198,000이에요. 네. 보이십니까? 유동성의 차이가. 지금 이 빗소는 머니그램이 사용하는 오디오 볼륨이 10% 있단 말이에요. 유동성에서도 지금 XRP가 압도했죠. 상대도 안 되죠. 네, 이게 바로 마켓메이커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마켓메이커가 있는 쪽이 월등히 유동성이 좋죠. 네. 지금 확실히 빗소에서는 실사용을 통해서 이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게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브리엔 메리건도 그 얘기했죠. OECD 블록체인 폴리시 포럼에서 대놓고 얘기했죠. 머니그램 사용을 통해서 뭘 봤다? 마켓메이커들이 형성되는 거 봤다. 네, 즉 그 얘기는 뭐다? 시장이 형성되는 거 봤다는 얘기예요. 네. 이쪽이 스프레드 훨씬 큽니다. 네, 물론 이제 그림상으로는 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요 밸류를 보면 돼요. 2500 잽시도 안 되죠. 198,000 비빌 수가 없는 유동성 수치예요. 아웃이에요, 아웃. 네,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XRP가 지금 그 성공을 가기 위해서 빗소에서 지금 열심히 시장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유동성 있는 시장 그리고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ODL로 사용되는 그 볼륨 창출될 수 있는지 그거를 보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보시면 돼요.